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교육부와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의 신임 장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오늘 인선의 배경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5개 부처 장관 인선이 단행이 됐습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서 시정연설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인선이 발표된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너무 좀 늦어졌죠. 초기에 어떤 인선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난산을 겪으면서 사실 전체적으로 조각이 좀 미뤄지고 있는데 네. 이걸 계속 미룰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번 달 말에 같은 경우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이걸 계속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5개 부처 장관들을 오늘 이제 내정을 했는데 보면은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개혁성 네. 그리고 전문성이 좀 담보된 그런 인선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이 5분들이 보면 개혁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개혁성을 뒷받침할 만큼의 어떤 전문성이 이제 모두 갖춰지신 분으로 일종의 맞춤형 인선을 좀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일단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전반적인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평가까지 해주셨는데 일단 개개인별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내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하마평은 많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 김상곤 이 후보자가 발표된 것으로 봤을 때 이 청와대에서 한층 강화된 검증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초기부터 계속 하마평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좀 늦어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뭐 추측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은 역시 친문의 대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캠프를 대표하는 인사로서 그 위치를 잡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면 돌파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읽혀지는 거고요. 지난번에 두 번째 그 발표했을 때는 주로 당 국회의원 인사들이 네. 주요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대부분 캠프 인사나 측근 그룹들이 주요인데 그 중에서도 사회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상징성 있는 캠프의 인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그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 전략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게 된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사회부총리 김상곤 후보자 얘기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김상곤 후보자를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한 것은 아무래도 이 경기도 교육감을 할 때 진보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캠프에 있었던 인사긴 하지만 뭐 농공 행상식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요. 이분이 갖는 어떤 개혁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김상곤 하면 혁신학교거든요. 공정교육.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단연간의 어떤 경험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지금의 어떤 교육이 적폐라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더 이상은 이제 개천에서 용이 안 나는 이런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공정한 교육, 공정한 기회를 주는 교육으로 바꿔갈 것이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개혁성을 담보할 만한 인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 부분에서 김상곤 전 교육감이 상당히 이제 부합되는 인물이다라는 것이 발탁의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오늘 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법무부 장관의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국 민정수석이 발탁된 것과 맞물려서 아무래도 이 검찰개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검찰은 뭐 대표적인 권력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원과 검찰 그리고 뭐 군부, 국방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타겟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은 개혁을 하는 그 당사자들이 개혁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은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네. 검찰과 법무부가 어떻게 보면은 같은 동지적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무부가 검찰을 확실하게 통제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봐주기식으로 갈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돈봉투 만찬 같은 일이 벌어지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있어서 민정수석을
외부 교수로 앉힌 네. 것도 있었지만 법무부 장관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민간에서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검찰 개혁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제 검찰총장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큰 관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인권위원장 출신이란 말이죠. 네. 인권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권이 집권했을 때 인권위가 발족이 됐는데 과거 보수 정권 두 정권 동안 상당히 인권위가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네.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인권위를 더 확보해야 한다, 확충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상징적으로 법무장관을 시키면서 인권위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후속적으로 인권위가 내부 확충을 통해서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기서 중요한 게 헌법학회장 출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개헌도 아마 염두에 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목적 카드로 굉장히 괜찮은 카드다. 문제는 이분이 위장전입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인권위원장 출신이고 헌법학자였다라는 그 후광이 과연 국회에서 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사실 비사시 거기다가 이제 학자 네. 출신이죠. 그렇게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자가 내부의 개혁을 이끌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봐온 어떤 경험이라면 외부의 어떤 칼을 들이대서 보는 그런 장면, 특히나 이제 조국 민정수석과는 사제지간의 어떤 관계, 이런 어떤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개혁의 쌍두마차로서 검찰이라든가 뭐 이런 개혁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권위원장을 했고 상당히 헌법학자고 법적인 기존의 어떤 틀 속에서 뭔가를 이제 바라보는 인물을 이제 모셔왔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인사를 통해 가지고 과거 했던 것처럼 인사를 통해서 검찰을 개혁하고 그 인사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네. 자기 어떤 수단화하는 그런 검찰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검찰의 독립성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을 한번 해보겠다. 이것이 이제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모셔온 발탁한 그런 배경이 아닌가. 그래서 제도적 이 개혁 여기에 방점을 두는 그런 차원에서 나타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적 개혁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검찰이 최근에 우병우 전 수석 라인에 대한 대폭 물갈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다가 조국 민정수석, 여기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까지 기용이 되면서 검찰 조직 상당히 더욱 긴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검찰이 이렇게 개혁의 대상이 된 이유는 뭐 자승자박인 거죠. 여태까지 이제 해왔던 어떤 행동들이 그런 어떤 개혁의 대상이 될 만큼 많은 무리가 있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정윤회 문건이라든가 뭔가 본인들이 해야 될 어떤 일들이 많이 이렇게 추진이 안 됐던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리고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었던 부분도 네.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비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어떤 제도적으로 해가지고 검찰을 견제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법무부 장관이 아마 다루게 될 어떤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인적 차원은 뭐 그거를 무리하게 인적인 어떤 인사를 먼저 단행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 부분은 뭔가 흥결이 있거나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인사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고비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찰의 어떤 힘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고 이들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게끔 그런 제도화하는 부분에 집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검찰개혁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노무현 정권 때는 검찰을 좀 서툴게 대했던 것도 사실이고 국민들도 검찰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검찰은 말씀하신 대로 자승자박이라고 하는 게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도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은 굉장히 적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결국은 검찰이 예전 같은 경우에 국정원 안기부였죠. 안기부하고 검찰이 서로 견제하면서 일정 정도 역할 분담을 했다라고 보여지면 이게 일종의 균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견제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 이 조직 자체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잠시만요. 지금 이 청와대에서 박수현 대변인이 내각 인상과 관련해서 추가 브리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세청장 한승희 현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장, 환경부 차관 안병옥 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기 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특임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조광 현 고려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입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온화하면서도 치밀한 일처리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조세행정 분야의 국제적 안목까지 겸비한 대표적인 조사통입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에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한 학자이자 시민운동가입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 및 노동 정책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강직한 성품과 소신 있는 일처리가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조선 후기사, 특히 한국천주교회사와 안중근 연구의 권위자이며 한국사 연구에 방대하고 탁월한 연구 업적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원로학자라는 점이 발탁 배경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인사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와대 연결해서 차관 인선 발표 들어봤습니다. 국세청장의 한승희 현 서울국세청장, 그리고 환경부 차관의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장, 고용노동부 차관의 이성기 전 서울노동청장, 그리고 국사편찬위원장의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가 인선이 됐습니다. 대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무래도 조금 전에 5개 부처 장관 인선이 있었고요. 지금 네. 곧바로 4개 차관급 인선까지 굉장히 오늘 상당히 많은 인선이 이루어졌는데 이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한 걸 보면은 그 장관도 그렇고 차관도 그렇고 환경하고 고용노동 이쪽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가 강해졌지 않습니까? 국토부의 상당 부분을 그 역할을 인수인계했고, 그런데 장관도 사실 환경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약간 이력서만 보면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차관이 전문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민환경운동가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세먼지나 물 그 자원, 네. 그 4대강 문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 소통 이런 부분들로 좀 방점을 두면서 그 환경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다른 뭐 정치적인 의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비중 있게 제시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 부분도 결국 인사청문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노동부인데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1호 그 공약이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역시 뭐 서울청장 출신으로 굉장히 전문성 있는 관료 출신의 전문성 있는 분을 등용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역시 그 국사편찬위원장입니다. 네. 이 부분은 그 사회부 총리와 함께 결국은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는 부분과 결국 역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메터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좀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와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본질적인 의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문화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유사 역사라고 하는 논란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사 문제와 정치 문제를 어떻게 균형을 잡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좀 네. 조각이 조금 이제 패턴을 좀 달리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시정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정연설의 내용은 이제
뭐 아무래도 추경에 대한 어떤 협력, 협조 이런 것을 부탁할 텐데 그 전에 야당 대표들을 이제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청문회에 대한 뭐 보고서, 채택 문제의 협력, 협조 뭐 이런 것들을 부탁하는 것 같은데 그 전날 이렇게 이제 뭐 다수의 인선을 이제 제시하는 것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인선을 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늦춰지게 되면 사실 국정이 뭐 발목이 잡힌 거나 마찬가지고 본격적인 어떤 문재인 정부의 국정이 시작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장면이 나타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더 공격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야당 설득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좀 접근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지금 기조와는 조금 달라진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네, 이 차관 인선까지 전반적인 평을 해주셨는데 이 장관 인선에 대한 대담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이 내정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이 비육군 출신,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 국방 개혁과 연관지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군수 합참에서 군수 담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군수 비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 검찰 법무부는 검찰 아닌 사람이 또 국방부 장관은 육군이 아닌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주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개혁을 앞당기겠다. 확실히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그 송영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이 일정 정도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다. 현 정부의 인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다. 네. 권력기관에 대한 사정이나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고 이슈를 거기에다 좀 모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검증, 자질이나 뭐 개인적인 도덕성 부분이나 이런 검증 부분들은 조금 비중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고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개혁에 더 강점을 줄 것이냐, 개인 역량에 강점을 줄 것이냐, 강조점을 둘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는 방향성을 개혁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계속 강조함으로써 이 국면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결국은 지금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 교육부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호남 인사 아니겠습니까? 호남 인사라고 하는 거는 결국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의 약점을 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권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로 제시를 하는 건데 이 부분 처음에 고민을 하고 망설이다가 이렇게 꺼내는 거는 결국은 국민의당의 호남 민심에 대해서 굉장히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카드를 꺼내는 분위기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송영무 해군 참모총장이었죠. 이분을 이제 국방부 장관을 내정한 거는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한국이 거의 국방비를 투여하는 부분을 보면 전 세계 한 10위 안에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주국방을 네.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방산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적폐로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국민들에게도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끊어내겠다. 즉 기본적으로 어떤 육군 주도의 국방부가 지금의 어떤 적폐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군의 어떤 인사를 영입함으로 해서 뭐 육해 공군의 어떤 균형 발전 뭐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보다 더 직접적인 것은 국군을 어떤 국방력을 한번 근본적인 부분에서 개혁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먼저 이제 손댈 부분이 방산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어떤 재편을 해서 자주국방의 차원까지도 갈 수 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지금 한미 간의 어떤 안보 분야에서의 어떤 부분 문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코드가 맞는 개혁성이 좀 강한 그런 인사가 좀 배치가 돼야 된다. 뭐 그런 부분에서 이 송영무 전 네. 해군 참모총장을 이제 발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드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있던 시절에 이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결국 사드 문제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결국 이 송영무 후보자가 이제 새로 내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 사드 조기 배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쪽으로 국방부 입장도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방산 비리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미 동맹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렇게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한미 동맹으로 보면은
그동안에는 한미동맹이 상당 부분은 미국의 그 안보를 이양하고 나머지 여력을 가지고 경제 부흥을 하자라고 하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문제다. 일단은 자주국방을 하는데 그 걸림돌이 방산 비리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그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산 비리 부분을 이슈화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군에 대한 의존을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측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전체 국방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안감이 결국은 불안감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방산 비리,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국방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쓰이고 있다. 네. 그것을 바로잡는 게 안보에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들을 제시함으로써 결국은 사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의 비중을 좀 줄이면서 그걸 유예할 수 있는 명분을 좀 쌓아나간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사드를 미루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인 고려가 결국은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자주국방을 한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뭐 훼손되거나 약화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하나의 어떤 이 트레이드오프, 즉 상쇄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상쇄되는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굳이 없다. 그래서 현 정부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주국방을 하는, 그래서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예컨대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가는 것을 이것을 뭐 배치를 안 한다거나 한미동맹을 뭐 이렇게 좀 약화시킨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는 확대 해석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사드도 없어요. 거기는 엑스밴드 레이더만 2곳이 있는데 거기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뭐 주민 설명이라든가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한 곳은 1년 10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면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나타날 때 그걸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이제 정당성이 더 확보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동맹도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가는 것과 한미동맹을 반비례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오해가 없게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은 이게 사드 문제 환경 영향 평가가 미국에서는 얼마 걸렸다, 일본에서 얼마 걸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린 참고는 해야겠지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부분들은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까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각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강경화 장관한테도 물어봤을 때 그럼 사드 말고 국민을 보호할 방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강경화 장관이 뭐 한참 동안 침묵으로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도 있는데 결국은 이게 정치 논리가 아니라 결국 국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그 전략적인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보여줘라.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쓸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신속하게 좀 배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가 구성이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지금의 우리 상황이 단순 비교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이 박수현 대변인이 장관 인선 발표 도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경력 그리고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위장 전입 사실을 선제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할 때도 이 조현옥 인사수석이 직접 나와서 위장 전입 사실이 있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강경화 후보자 때는 위장 전입하고 이제 딸의 국적 문제, 그걸 먼저 발표함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능력의 가치라든가 이 적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서 발탁을 하게 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얘기한 것은 이것보다 이분들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적합도가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주민법인데 군인들은 대부분 이제 사실은 옮겨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군무를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런 어떤 이 부분이었던 것 같고 조대엽 이제 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문제는 음주를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사고와 연결이 된 것 같지는 않고 음주한 것이 이제 적발이 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청문회에서 얼마만큼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잘 이거를 해명했느냐의 문제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청와대에서 이 부분을 미리 밝힌 것은 역시 인사청문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인사청문 채택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오늘 발표된 장관 인선, 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이 어떻게 될지도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지금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 도덕성이나 깨끗한 정부에 대한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정책 능력, 유능한 정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할 때 5대 배제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가면서 좀 피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5대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전 정부에서도 철저히 이거는 안 된다 이런 네. 원칙이 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지금 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는 좀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결국은 이거는 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그리고 현 정부와 대통령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니까 좀 야당 쪽에서 이해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유능하기라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유능함을 보여주질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거의 안 돼. 그 업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고 또 그 자리가 사실 개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확인하지 못하고, 그럼 도덕성이라고 하는 깨끗한 정부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면은 유능한 정부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둘 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의문을 갖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 그냥 일방적으로 좀 협치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도 미리 얘기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 미리 얘기했다고 해서 이거 뭐 안 밝혀질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어차피 밝혀질 걸 미리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할지를 설득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기존에 했던 것과 지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 추가적인 이 장관 인선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야당으로서도 조금 고민되는 대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많이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유능성과 도덕성 이거 둘 다 갖춰지지 않은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우리 또 김부성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일 수 있고요. 네. 국민들이 또 바라보는 견해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야당 속내도 좀 많이 다릅니다. 예컨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여당을 했었기 때문에 좀 더 선명성을 강화시켜 야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7월 3일 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인 결속을 이제 단단히 할 그런 목적에서도 좀 더 대치 국면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 예컨대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혁 보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즉 경제 민주화라든가 어떤 뭐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방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네. 국민의당은 더더욱 그런 측면이 있다. 약간의 딜레마 성격이 있는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지 기반이 호남인데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94%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흠결이라 그러면 뭐 국민들도 동의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내가 이중대가 안 되기 위해서, 또 내가 야당이니까 내가 뭐 다른 야당에게 흠잡히기 싫어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목적에 의해서 반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지 기반의 어떤 국민들이 얼마만큼 지지를 유지할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뭐 상당한 반대가 내부적으로 있지만, 그 또 뭐 국민의당 내부에서 보면 정동영 의원이라든가 또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개혁에 굉장히 적합한 인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견이 그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도 국민의당이 일률적으로 어떤 반대의 길만을 선택하기 좀 어려운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이 꽉 막힌 인사정국을 풀기 위해서 내일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데, 이 시정연설 안에 이 막힌 인사정국을 풀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요청하는 부분이 들어갈 것인지, 혹은 이 시정연설 전에 야당 지도부를 직접 만나서 이 설득을 구하는 과정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오늘 인사하는 걸 보니까 정면 돌파로 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말은 설득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은 설득될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높은 지지도에 근거해 가지고 상당 부분 압박으로 작용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내일 있을 시정연설에도 상당 부분 그런 기조로 이렇게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오늘 그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야당의 공조를 막는 카드로서 이렇게 우려를 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결국 국민의당을 어떻게 그 야당의 전선에서 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인 고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의 그 여론, 그리고 뭐 전 외무부 장관들의 합동 지지, 네. 그리고 위안부 지지, 이런 분위기들을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결국은 그 대통령이 내일 국회에 가가지고 직접 결판을 내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부분은 내일 국민의당이 어떻게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박지원 의원이나 뭐 정동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 야당의 색깔을 확실히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은 몰아줘야 좀 도와줘야 해야 한다는 호남의 정서에 좀 힘을 기울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좌우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짚고 남아야 할 거는, 지금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 얘기를 하는데요, 과대평가가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힘보다는 작은 힘 가지고 전체의 판도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이 정말 잘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과연 존속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전략적인 고려도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럴 때 현 정부가 물론 잘하면은 뭐 동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약간 애매한 상황, 이런 부분들에서 전략적인 고민들이 굉장히 깊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그 전직 외교부 장관이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지지선언, 결국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야당의 반대가 좀 완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 이 임명 강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임명을 할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바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청문회 보고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10일간 기간이 있어요. 그 끝까지 아마 소진을 다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왜 임명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들을 네. 계속해서 설명을 할 그 과정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또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요번에 외교팀은 일종의 다자주장령이에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홍석현 뭐 특보라든가 문정인 특보라든가, 그다음에 정의원 뭐 실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팀으로 이루는 네. 일종의 미국의 어떤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보좌관, 이렇게 삼두마차의 형태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다자주장령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도 받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역시 이 외교부 장관이라고 하는 게 국가를 대표해서 담판을 져야 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담판을 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는 않아요. 사실 현장에 있으면은 상대방과 1대1로 있거나 다자간에 있을 때 과연 그게 소화되지 않고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을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이런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우려스러워하는 게, 그럼 도덕성 부분에 대한 그 심각함을 본인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럼 동시에 그 현안 파악을 제대로 못한, 평소에 파악이 안 됐다라는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도 외교적으로 과연 능력 있는 대응인가라고 하는 의구심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의 수장으로서 과연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결단을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이거를 밀린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그 인사권자는 인사를 다시 한번 번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밀린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고 이게 재발될 수 있을 경우에 권력의 누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걸 버티고 있으면 훨씬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많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인사를 계속 밀어붙이면서 결국 누수가 있었고 당이 그래서 분열이 됐고 당에서 비박 쪽에서 당권을 잡음으로써 결국 당청 간의 갈등이 계속 되고 공천 갈등으로 결국 총선에서 패배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박근혜 정부가 사실 임기를 다 채우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시초는 인사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인사 문제에서 오기를 부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반면교사의 교훈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당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요구하는 부분들 그리고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교정할 부분은 교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간이 좀 되나요? 네네. 지금 보면 사실은 10명의 이 외교부 장관, 거의 역대 정부의 대부분의 외교부 장관이 강경화 후보자가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정통의 외교 관료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누구보다도 외교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과도 이제 기대를 하고요. 근데 이분들이 지지했다는 건 그만큼의 자기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보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여성이고 하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이 큰 걸 감당할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10년 동안 넘게 유엔에서 3대에 걸친 어떤 유엔 사무총장을 모셔가며 유엔의 다자 외교를 움직인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외교관들이 그런 정도의 중책을 맡아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어떻게 보면 과소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뭐 최근에 어떤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게 좀 입력이 된 부분을 갖고서 모든 것을 이제 환원해서 이러니까 저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좀 더 신뢰를 갖고서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사실 과소평가됐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유엔에서 활동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유엔에서 활동하는 것이 그렇게 치열한 역할을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핵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판할 수 있는 경험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식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인사청문회 때 검증이 되는 부분인데 인사청문회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인정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고 사실 전직 외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것들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제가 아는 강경화 장관을 대통령 외교부 장관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전직 외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은 국회의 권능에 대해서 전직 외무부 장관이 가타부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정당한 정상적인 그 역할이었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을 좀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두 분이 상반된 의견을 좀 보여주셨는데 또 내일 이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못지않게 이것과 맞물려서 이 현재 정국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만한 부분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교수님 좀 아십니까? 사실은 뭐 이게 이제 빅딜설이 좀 있죠. 김희수 현재 소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미루는 이유가 강경화 후보자를 좀 낙마시키고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오늘 김동철 대표 얘기는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네. 꼭 그것을 연계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래도 영향은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어떤 낙마 요구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이 두 부분을 섞어서 이렇게 연계시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김희수 소장 후보자는 그 역량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아마 뭐 특히나 이번에는 청문회 보고서는 사실 요식행위고 그 부분은 헌재 소장은 투표를 하거든요. 네. 표결 처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표결 처리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이미 이제 보고서 채택이 거의 돼가고 있는, 그리고 14일, 15일 지금 4명의 의원들 장관 내정자들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 일정들이 지금 빡빡하게 지금 채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따라서 지금 일정 부분 이제 청문회는 계속해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주에 보면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의 또 청문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 현역 의원들 장관 낭만 사례는 없는데 이번은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큰 문제가, 말은 뭐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외 없이 엄정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야당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낭만 불패 신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물론 동료들끼리 가지고 있는 동조 현상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뭐 확실하게 인간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데, 핵심적인 문제는 역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는 선출로서 뽑혀진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감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초기 내각에 무리한 인사를 하기보다는 결국은 상당 부분은 협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을 좀 중용을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라고. 그거는 인사청문회도 청문회지만 결국은 여야 협치나 국회와의 협조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시간을 벌어가지고 검증할 사람들은 검증을 하고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안착을 하고 가동을 해서 결국은 본질적인 인사하는 문제는 전초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질적인 국정을 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좀 인정을 받으면서 그다음에 인사의 힘을 얻는 것들이 좀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뭐 물론 검증은 확실히 해야겠지만 그 상당 부분 빨리 통과가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